파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이미 문제인데 그렇죠. 파산만 안 하신다고 지금 보는 거죠. 사람들이 파산을 해야 될 아, 분이 파산만 안 하는 예. 그럼 거예요. 이 그렇군요. 신용카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신용카드 빚이 네. 그 크레딧 리밋까지 다 쓰셨고 네. 매달 이제 미니멈 그쵸. 최소 금액만 내고 맞아요.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9%에서 29%까지도 있습니다. 와, 그렇기 엄청나네요. 때문에 그 최소 미니멈 페이먼트 매달 최소 금액만 갚아서는 쉽게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스테이먼트를 그러니까요. 보면 네, 맞아요. 뭐 미니멈만 냈을 경우에 뭐 10몇 년 걸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스테이먼트에 나와요. 오,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높은 이자율을 내면서 예. 10몇 년을 갚는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물론 수입이 넉넉하신 분들이나 그런 빚이 분,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이야 뭐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지 얼마나 않은 계신가요? 분들은 계속해서 미니멈 페이먼트를 예. 내서 원금이 안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생각을 네. 잘 해보시고 네. 과연 이걸 내가 계속 내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신 다음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부채 조정과 크게는 네. 파산이 있습니다. 아, 파산은 전체를 안 내는 거고요. 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은 다 지키면서 예. 법원에 내지 않고 예. 그 재산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다 지키면서 파산만 해서 빚을 지우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부채 조정인데요. 뭐 네. 파산을 안 할 이유가 있던지, 뭐 재산이 많다든지, 수입이 너무 많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파산이 맞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굳이 부채 조정을 하시는 분들은 예. 빚의 전체 빚의 50% 예. 또는 그 이하로도 내고 빚을 청산할 수가 아, 있어요. 진짜 50% 부채 조정이라는 걸 하면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장점은 이제 파산을 안 하는 게 있는데 네. 파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파산을 안 하고 부채 조정을 할 때는 일단 돈을 내셔야 된다는 게 단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깎아준 빚,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깎았을 때 50%는 탕감받았잖아요. 예. 그 50%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 보고를 하고 옵니다. 아, 그것을 그러니까, 소득으로 보고해서 예. 그것에 대한 소득세를 탕감받은 부분을요? 네. 그게 소득으로 잡히는 예, 예를 거예요? 들어서 30%만 내고 70%를 면제받았으면 탕감받았으면 예, 예. 70% 금액에 대해서 소득으로 보고하라고 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제 600불 이상 탕감을 받으면 무조건 소득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보다는 빚이 너무 많은 분들은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드시 보고하고 소득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제 회계사님이랑 상담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런가요? 그러나 파산으로 빚을 100% 지우거든요. 파산은 네. 100% 지운 경우에는 예. 소득으로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네. 소득 상관없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거고. 네네. 근데 부채 조정이라는 거는 뭐 이제 파산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를 제가 보면 파산하시는 파산을 안 하고 부채 조정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거. 네. 파산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더 많아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렇군요. 근데 그 안 하시는 이유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산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월급도 못 받고 맞아요. 비즈니스도 그럴까봐. 할 수 없고 10년간 경제 활동 못 한다든지 예, 예. 뱅크 어카운트를 못 연다든지 뭐 취직이 안 된다라든지 그렇죠. 부동산을 못 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우려 때문에 나는 그러면 파산은 안 되겠고 부채 조정이라도 좀 해볼까 하고 찾아오는데 그런 네. 분들 대부분이 다 파산해도 가능한 분.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예. 파산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예. 다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뭔가 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그래도 끝까지 생각, 예, 파산을 못 그냥 하시는 분들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아니 근데 저 같아도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 크레딧 카드 4개가 다 썼어요. 그래서 네. 한 10,000불 정도 내가 빚이 있어. 네. 그 10,000불 빚 때문에 파산을 해?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만불이 어떤 분들은 네. 10만 불 크레딧 카드 빚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분이 있고요. 10만 불. 만불도 네. 부담이 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불에 예를 들어서 30%라고 치면 네. 3,000불씩 매년 내는 거거든요. 아, 이자로?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분은 1년, 2년을 갚았는데도 이자밖에 안 낸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 미니멈만 계속 페이하고 계시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자를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3,000불씩 30%면요. 네. 3,000불씩 계속 내고 있는데 원금을 안 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맞아요. 적고 맞아요. 그 외에 다른 빚도 있고 음. 그다음에 실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라리 그 10,000불의 크레딧 카드 빚과 이자 1년에 3,000불씩 내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어떠냐는 거죠. 저는 파산을 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잃어버릴 재산이 없다면 그렇죠. 대신 그걸 뭐 학원비를 내든지 자녀를 위해서 쓰거나 다른 일에 쓰는 게 훨씬 낫다.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0불이면 파산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는 사실은 네.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 갖고 있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걸 더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우리는 그런데 이 정도는 이 정도 갖고 파산은 정말 무슨 사업하다가 크게 망해야 내가 엄청난 그렇죠. 빚을 네. 져야 파산하는 거지. 내가 겨우 크레딧 카드가 10,000불 때문에 파산을 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죠. 그 10,000불 때문에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아닙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집의 가치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예. 집의 가치가 이제 뉴욕에서는 37만 불까지 35만 불까지 지켜주고요. 다 지켜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집값에서 모기지 뺀 그 차이가 음. 35만 부부가 소유한 경우에 35만 예. 불까지. 뉴저지는 좀 적습니다. 그래요? 5만 여불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는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몰기지가 70만 불이면 네. 30만 불이잖아요. 아까 에, 35만 에, 불까지 에. 지켜드린다고 했으니까 30만 불까지 있는 집에 크레딧 카드 빚 10만 불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네요. 집을 팔아서 30만 불 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만 지워주고 집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몰기지는 내야 집을 지킵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모기지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러면 크레딧 카드도 못 내고 몰기지도 못 내는 음, 분들은 크레딧 카드 빚을 지우고 우선은 파산을 지우고. 지우고 몰기지 회사랑 협상을 통해서 이자를 이런 걸 낮추고요. 매달 먼틀리 페이먼트라고 하죠. 그걸 낮추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하고도. 100만 불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군요. 뉴욕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만 불의 연봉이 10만 불 넘어도 4인 가정입니다. 물론 기준은 네. 뭐 3인 가정, 2인 가정 다 다른데요. 10만 불도 적은 돈은 아닌데 사실. 그렇죠. 네, 뭐 예.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크레딧 파산을- 카드만 빚만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뭐 집도 가능해요. 가지고 자동차도 지키고 소득도 지키면서 빚만 지워준다. 그러니까 파산이 네. 빚을 진 사람을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이 빚을 지우고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파산이라는 단어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주는 네, 어감이라는 네, 게 네, 사람들을 네. 두렵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항상 강조하죠. 파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이미 문제인데 그렇죠. 파산만 안 하신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파산을 해야 될 분이 파산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 와 있는데도 그렇죠. 우리는 그 마지막 결정만 못 하고 네. 있는 거다. 파산을 안 해서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산만 피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같은 경우 그래서 파산을 해서 그 빚을 다 갚을 경우 네. 그러면 이제 크레딧 스코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뭐 보통 그 리밋에 꽉 차 있어서 크레딧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는 분들은 크레딧이 나빠지고요. 아까 아까 630점처럼 예, 보내신 분들 파산하면 그렇죠. 떨어지는데요. 예. 뭐 630점에서 더 떨어지나 더 덜 떨어지나 크게 차이가 없고요. 예. 보통 파산한 다음에 1년 안에 또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고 보내줍니다. 진짜요? 네. 빚이 현재 꽉 차 있는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들어주고요. 파산한 그렇죠. 사람한테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고 와요. 그게 미국이군요. 예, 물론 리밋은 300불부터 3,000불까지 다 다르지만 예. 쓰고 다 갚고 3분의 1만 쓰고 다 갚고를 하시면 예. 제 클라이언트 중에 2년 뒤에 700점이 넘어간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해서 빚은 뭐 그때 지우고 몇만 불 지우고 예. 다시 또 크레딧을 쌓아서 자동차도 무이자로 사고. 오. 그러니까 이 빚을 계속 갚고 있는 분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음, 2년 뒤에 700점이 될 수도 없죠. 당연하죠. 많은 돈을 이자로 내야 되고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을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부채 조정을 무조건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려움이 있다면 네. 무엇을 하는 게 좋은지를 가장 물어보시고 최선인지.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집에서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옆집에서 친구 말만 듣지 마시고 변호사님 좀 찾아오세요. 네. 그러면 본인에 맞는 네네.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네. 그게 조금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뭐 재정뿐입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하나 좀 짐이라도 덜 수 있다면 네, 재정적인 얼마나 어려움이 참 예, 큰 어려움입니다. 예. 살아가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남편이 파산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남편 이름으로 있던 집은 몇 년 전에 포클로저 했고요. 네. 지금 사는 집은 제 이름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기지 회사에서 계속 편지가 오는데 뱅크럽시 하는 거
냐 어쩌냐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사는 집은 진짜 작은 집이고 팔며 은행 주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제 인컴도 1년에 3만 5천 불 정도고요. 솔직히 계속 편지가 와도 정확하게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불안합니다. 혹시 제 집도 뺏길 수 있는 건가요? 이러셨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일단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 남편분의 집이 예. 남편의 집이 포클로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이제 많은 분들이 경매로 해서 팔려 나가면 돈을 못 내서 경매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어, 은행이 다 못 받으면 그 차액만큼은 물어내야 돼요. 아, 경매를 해서 그 돈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를 은행이 10만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5만 불만 받으면 예. 나머지 5만 불은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안 쫓아온다 하더라도 예. 5만 불을 지워준 걸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라고 또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매되기 전에 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냥 포기하는 건 포기한 거지만 포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나중에 소득세나 이런 책임이 없는지 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등을 변호사랑 그런 상의하실 필요가 방법이 있는 거군요. 물론입니다. 예, 그 진짜요?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방치해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법적으로 나중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편분의 소득이나 남편분이 갖고 있던 재산이 부인의 집을 구매하는데 또는 몰기지를 내는데 쓰여졌으면 네. 공동주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에서는 에꼴이라고 하죠. 자산 가치가 35만 불까지는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남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도 네네. 파산을 심지어? 통해서 집은 지키면서 아. 남편분 또는 지금 현재 부인의 빚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부인이 파산을 하면요. 부- 남편분 파산하면 남편분의 이름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집에 네. 터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주에 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그거는 안 나와 있는데 네. 어쨌든 좀 불안해 하실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모기지에서 돈 갚으라고 편지가 오니까. 그런 그런데 경우에는 그 편지를 가지고 변호사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아, 어떤 그거- 상황인지. 그러네요. 나중에. 이분도 그 편지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 못 하셨다고 네네, 하시는 걸 네. 보니까 편지를 가지고 한 변호사 만나보시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 집을 뺏기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그러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이런 서로 파산 이렇게 따로따로 파산되고 재산도 서로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 그게 가능한 네. 거군요. 남편의 배우자의 파산이 다른 배우자의 영향을 전혀. 원래는 주지 않습니다. 어. 다만 소득은 같이 보는데요. 예, 예. 재산이 별개로 돼 있으면 그렇군요. 터치하지 않는데 예. 파산하기 직전에 음. 공동재산을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그거 되죠. 파산 전에는 그거 네네, 하면 안 직전에. 된다. 뭐 그게 길게는 6년 또 4년 그 아. 이상을 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데 내가 파산하기 위해서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한테 넘기고 파산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는 네. 거. 그거 꼼수입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전 재산 다 날리고 알거지로 며칠 전 파산 신청했습니다. 가게에 있는 기계라도 팔아서 1,000불이라도 현금으로 집 렌트비에 보태야 되는데 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변호사님은 한 달 반쯤 뒤에 매매하라고 하는데요. 그땐 건물주에게 파산 연락이 갈 거고 그럼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제 많은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기계가 네. 회사 건지 본인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어떤 그 건물에 회사라는 얘기는 본인의 비즈니스를 회사로 아. 운영해서 회사 명의로 샀으면 아, 그건 개인 거는 아니고요. 회사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개인 거라면 네.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고요. 회사를 설립해서 구입했다면 그 회사 회사 거죠. 이름으로 구입했으면 회사 그렇죠. 거고 그러면요?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회사가 또 빚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회사의 비즈니스 론을 얻어서 담보 설정권을 해줬다면 기계에다가. 회사의 그 은행이 네. 회사 기계에 대한 권한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 이거 안 가져가면 되고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일단 회사가 소유한 건지 아니면 본인 개인이 소유한 건지를 보시고 누구든지 간에 담보 설정이 기계에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담보 설정권이 있다면 네. 매매나 처분하기 전에 담보 설정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네.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걸 담보물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하고. 만약에 다 그 노티스를 줬는데도 안 가져가면 그때는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랜로드가 문을 안 열어준다는 얘기는 아마 퇴거까지 당하신 것 같은데 네. 이빅션이라고 하죠. 아니면 파산 연락이 가면 파산했다고 뭐 랜드로드가 문을 안 열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파산했다고 해서 렌트를 잘 내고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군요. 렌트를 못 내서 아. 이빅션이 됐다면 이미 그러니까- 판결을 받아서 쫓겨났으면 모르는. 여기는 이제 네. 퇴거가 된 경우일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일정 기간 안에 예. 물건을 퇴거는 장소를 가져간 거지 그 안에 있는 집기를 가져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안 찾아가면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래도 연락을 하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아직 이제 거기 있다면 예, 예.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아, 안에 물건들은 가져갈 네, 수 그래서 있고. 랜로드들은 예. 건물주들은 일정 기간 안에 안 가져가면 처분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놓습니다. 그래야 아. 새로운 테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기한을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기한 안에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기계 같은 게 담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산 어. 신청할 때 기계가 있다는 걸 밝히고요. 예. 법원에서 보통 안 가져갑니다. 이제 중고 기계를 처분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 그런 경우에는 파산 후에 네. 처분할 수 있죠. 그거는 가능하시고.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 달 반쯤 뒤에 매매해라 이런 얘기를 변호사님이 하셨다는데 이거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마 파산이 끝난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그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파산 법원이 그 파산한 사람의 재산을 보고 음.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네. 면제되는 재산 안에 들어가면 뭐 그래서 옷이라든지 가전제품, 뭐 가구 이런 것들은 다 면제되는 재산 속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포기를 합니다. 아, 파산 법원이 당신 가져라. 그건 네, 괜찮은데. 그때는 처분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때 그 기계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신 거군요. 예. 그러나 이제 일단은 회사로 설립되었는지 담보 설정이 되는지 이것들을 알아야 제가 먼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